어떻든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이제 맹호 출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출림한 가운데 아마 특히 주목을 받는 분이 우리 안희정 지사이고 또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제 복거일 선생은 어느 신문에 글을 써서 안희정 지사의 이념적 문제를 또 시비를 거셨던 재밌는 칼럼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길거리는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누구라도 정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양쪽 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대충돌의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있는 와중에 또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때이른 대선 열풍이 불고 있는 그런 컨트라스트라고 할까요? 갈등 구조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안희정 지사의 출마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정견 발표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중심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더구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희정 지사이십니다. 듣기에 편하셨습니까? 예, 그럼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회 지도자분들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만나서 반갑습니다. (20분) 정도 짧게 우선 말씀을 좀 기조를 말씀해달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과 제가 이끌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국가사회와 사회의 갈등과 모든 주제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 인류의 삶에 있어서 정치는 우리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결정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가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작동하라고 우리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과 의회 정치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출하고 있는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정치 과정 전반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우리가 민주공화국으로의 이 정체를 갖고 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작동했던 방식은 독재 방식이냐? 안 그러면 87년 60항쟁 이후에 우리가 현재 30년 동안 보고 있는 현재의 헌정체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동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독재적 리더십은 더 이상 국가의 통치 리더십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 헌법이 작동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제안했던 것들도 지난 6분의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정당인으로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과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시적 제안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헌법은 의회와 대통령 간에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을 놓고 높은 수준의 협치를 유지하라고 저는 명령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인준받고
장과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을 꾸리고 그 꾸려진 내각이 국무회의라는 형태의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헌법에서 못 박았다면 사실은 내각 중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봤던 헌정에 있어서의 유일한 작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이 선거를 앞둔 우클릭이 아닙니다. 이 헌법이 작동하기 위한 원칙적인 제안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기 정부는 더더군다나 다당 5당 체제 내의 소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더더욱 협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제1당이 총리를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을 점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당이 과반을 점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야당 의원 빼오기를 하거나 그런 풍경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헌법 체제를 작동시키려고 하다 보니 빼오고 제1당이 과반을 무조건 점하지 않으면 이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정당 분포와 정당 구조로 한다면, 의회의 구조로 한다면 당연히 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 헌법의 그 작동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에 명령한 총리 국회 인준을 통한 연합정부의 구성이다. 다만 여기서 저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폭넓은 다수파 그랜드 코얼리션 대연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야당 야권으로 보면 국민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조성되어진 이 탄핵 국면에서도 국회는 실질적인 법률을 통과시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를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의 리더십으로 현재의 상태를 방치한 채 우리가 맡고 있는 경제, 외교,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손을 잡아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정을 저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동안 정당인으로서 봐온 대한민국 헌법 작동과 현실 정치의 유일한 타겟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다음 정부와 정치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위기를 분명히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당과 의회 정치와 정부의 리더는 새로운 수준의 헌법 운영 체계로서의 연정을 꾸려갈 것이고 이 연정은 향후에 벌어질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진단,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놓고 어떻게 연합정부를 꾸릴지 저는 제가 후보가 된다면 당 지도부에게 당장 그 연합정부 구성에 대한 정당 협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합정부로 상징되어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질적인 작동, 이것이 제가 이끌고자 하는 정치 분야의 리더십 형성과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 우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물론 이 정치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중앙 집권된 정부와 국가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자치 분권으로 풀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지난 랜 네트워크망의 호스트 컴퓨터의 능력이 아니고 인터넷 세대는 수많은 PC의 병렬 연결 체계가 현재의 인터넷 IT의 가장 기본 동력이 되는 것처럼 정부도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네트워킹으로서 국가 행정은 작동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7년 동안 이끌면서 그 이전
이 지방정부 실련의 책임자 그 이전에 94년도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그 당시 91년에 최초로 30년 만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부 혁신의 가장 동력이 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저의 이 소신은 대한민국의 386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그 민주주의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끝낸 이유, 또 다른 민주주의의 시대 과제로서 저는 인식을 해왔고,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권자가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권 재민과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는 혁신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치와 정보 분야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작동에서의 연정에 대한 재소신, 그리고 민주주의 그 이상으로서의 자치분권을 통해서 중앙집권 시대의 비효율과 폐해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이 지역주의 정치의 근거를 해체해서 국가의 통합에 기초를 쌓고 정부와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높이자. 이것이 제가 정치와 정보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행입니다. 저는 이걸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외교와 경제와 국가 재정에 대한 세 가지 부분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교 문제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우리는 국제 외교의 환경 내에서 현재 분단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상황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0년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도 모든 우리의 국가의 순환사는 결과적으로 외교 역량이고 안보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외교 역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사는 늘 고통과 눈물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이 민족사의 오늘의 이 비극도 바로 그것의 한 자락이고 현장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려면 안보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국가를 단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외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안보력과 가장 강력한 외교력은 역시 내치이고 국가적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를 단결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정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단결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독재적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단결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재적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 외교에 있어서의 첫걸음은 국가의 단결입니다. 국민의 단결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이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 과거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생각을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의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같아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의 단결은 역시 민주주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국가의 단결을 꾀하겠다. 안보 외교에 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의 발언은 앞에 정부와 민주주의 과제, 민주주의자로서의 신념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 외교의 위기에 입각해서 국가의 단결을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요청 때문에 저는 지금 저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외교에 있어서 그 다음 우리의 현실적 과제로 넘어가면 한미동맹입니다. 우리는 많은 동맹과 국제적 외교,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쉬운 2개 나라하고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FTA 강국이지만 역시 모든 국제관계의 기축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반미투사 안희정이 한미동맹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돌은 지 한참 됩니다. 터닝한 지. 학생운동 때 민족주의나 민족해방 노선을 가지고서는
그것은 젊은 날의 민족주의자로서의 열망이고 정열이었고 그건 전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운동 때 이 분단된 국가에서 민족주의나 또한 현실적인 빈부의 격차 앞에 놓고 사회주의 한번 꿈꿔보지 않는 젊은이가 어떻게 젊은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 지금 30년 전에 품었던 그 생각을 아직도 지금 전혀 안 했느냐고 묻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에 읽었었던 자기의 신념과 철학책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현실의 나를 이루었지 그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을 지금 왜 반성하라고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의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이 기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미국의 CFR 그 외교안보 협회 분들과 만나서 이것에 대한 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 국방의 기초를 한미 동맹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사드에 대한 한미 군사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는 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 중국의 그 현재 압박과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과 잘 지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는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께 제안하고 또한 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한미 동맹이 중국을 적대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확고하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침략 전쟁의 세력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동맹은 현재 휴전 상태에 있고 분단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방어 체계를 또한 미국이 책임져야 될 또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억지 전력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방과 안보의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에 입각한 군사적 결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국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군사적 결정에 대해서 무기체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미 동맹과 여기서 획득되어지는 무기체계가 대륙과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적대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강조합니다. 이 틀 내에서 제가 이끄는 정부는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자 했었던 이 두 축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두 축으로 갈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또한 5천년 친구 우리 중국하고는 오래된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로서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의 발전 전망을 계획을 계속해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 외교 통일에 있어서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에 영원히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부담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국가로서도 우리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국방과 자주결정력이 있는 상태라 한다면 우리는 현재 사드 문제를 훨씬 효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차기 정부 내에 그동안 거의 15년째 지금 밀어놓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자주국방 체계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침략에 대응해서도 독자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 기획력과 전쟁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자주적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이 위에 한미동맹은 아시아 태평양의 다자 평화 안보 체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측에도 분명히 제 뜻을 전했고 중국 측에도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저 안희정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정신이기도 하고 안중근 장군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미 35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달했던 결론은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이 동양평화론은 아시아 태평양 질서의 해양과 대륙의 틈바구니에 껴서 국권을 상실하고 그 고통을 당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지혜입니다.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라. 이 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다자 평화 체제로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지혜를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장차로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 안보 체계로서 중요한 이 권역 내의 평화 번영 체계의 균형과 중심 역할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의 이 국방은, 안보력은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권역 내에 일본과 중국 등 오래된 이 역사를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정치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정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안보 외교 노선 이렇게 뒤집히는 정책을 이제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외교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는 우리 같은 작은 나라, 특히 우리의 이 운명적인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으면 미래가 너무 없습니다. 저는 초당적인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북 정책이든 우리 주변 국가의 중요한 안보 외교 통상에 대한 전략은 초당적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안보 전략 회의에서 합의해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여야 정권 교체가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만큼은 우리가 지금 합의한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와 그리고 또한 그 사회투자 문제에 대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속된 한 20분가량이 얼추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만 우선 정치와 정보 분야와 안보 외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올리고, 경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올리려 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었던 경제산업정책의 핵심을 총정리해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간판 바꾸는 폐지가리 경제산업정책 안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대통령,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냥 혁신경제입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비전 2030을 발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50개의 주요 실천 과제나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비전 2030의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나 90%가량이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5년 정권을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제산업정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입니다. 물론 거시적인 주요 정책의 속에서 정권마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양적 완화이든 금리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거시정책의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소득국지 조절하는 정도이지 경제산업 전략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의 우루과이 라운드와 국제화 이후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경제, 국방외교전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그리고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이 세 개 아닙니까? 혁신형 경제전략을 피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R&D 투자 전략을 강화했지만 현재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끄는 R&D와 교육이 혁신경제를 못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산업정책의 기본은 공정한 경제, 개방통상국가, 혁신주도형 경제라고 하는 지난 30년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조언해서 만들어 놓은 그 노력들을 그러다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로 치면
새 자습서 사놓고 앞에 한 10페이지까지만 밑줄 긋고 있다가 책꽂이에 꽂아놨던 그 자습서를 모두 제가 다시 꺼내서 종합전과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그 기주가 좀 지켜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행했었던 작업들이 왜 헛방이 되었는지, 재정이 투자되었는데 그 재정이 왜 아웃풋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저는 하나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든 R&D든 사회투자 전략이든 그 측면에서 경제산업정책을 총정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도전과 제가 이끌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이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한 저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간략하게 제 소신을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기본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누적된 지식을 또는 각 정부의 기본 뼈대는 유지해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젊은 대통령은 굉장한 어떤 슬로건을 걸기 쉬운데 오히려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안정의 슬로건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연정 이렇게 되면 우선 박지원 같은 분들의 슬로건 같은데 오히려 젊은 안희정 지사가 제안하는 연정, 대연정 이어서 저는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일단 지정토론 두 분 토론 듣고요. 이상만 교수님, 이건 교수님. 중앙대학교 이상만입니다. 우리 안 지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흡이 굉장히 기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은 긴 호흡으로 지금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외교, 안보 외교 통일 역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들은 점수 매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정권에 외교, 안보, 통일 역량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로 주실 예정으로 계신지 관학은 60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모인 자리는 전부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해법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별로 남지가 않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한 경제 문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소위 사드 발 차이나 경제 샤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저 보다시피 우리가 중국 경제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사드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단순히 한중 관계나 북중 관계보다 더 복잡한 문이 있다는 거죠. 제19자 당대를 전후한 중국의 소위 정치적 내부 결속용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끌 수 있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드발 소위 중국의 경제 샤악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아닌 해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일자리 창출 좋죠. 그 다음에 인구 절벽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지금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성장 엔진이 다시 재점화돼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되던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젊은 애들이 장가 가는 이유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 엔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점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지난번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은 제가 알기로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입니다. 제가 듣고 매달 한 30년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 지사님 표에 중소기업 소위 일자리 창출 전략이 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북관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제도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또 북한이 핵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교류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사실 미국 부시 정부의 금창리 핵시설 사찰 단장을 지낸 유명한 핵 전문가인 조엘 윗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를 보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는 대화 협력이 그래도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하는 미국의 가장 저명한 핵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적 국면 속에서의 국제 공조 이걸 통해서 북한의 핵을 놓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병행해서 이 남북 관계의 관계 틀 속에서 우리가 대화 협력을 동시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안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하시려면 또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참고 도서 그 종합편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국회 개헌 특위에서 안 지사님께서는 3년 임기 단축을 요구하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에 저희가 보기에는 교과서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가 종합편에다가 참고서 만들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 이근 교수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이 얼마 전에 몇 개 일간지에 제가 안 지사님 캠프 인사로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충남도 가서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캠프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해도 뭐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토론해야죠. 예. 그래서 그 관련부터 얘기하면 안 지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문재인 대표 방식의 메모드급 캠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잠깐 좀 먼저 듣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또 강조하셨지만은 이제 협치라든가 연정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래도 뭐 이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경제 정책 면에서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절치 않았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듣고 싶고 오늘 뭐 굉장히 좋게 공정, 혁신, 개방을 세계 키워드로 잡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슬로건이 필요하지 않나 뭐 최소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이 혹시 나중에 느끼시면은 이렇게 그런 걸 할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논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재벌이라든가 대중소 기업 이런 문제인데 오늘 여기가 사실 경제 쪽 때문에 그걸 묻고 싶은데요. 크게 봐서는 지금 같은 당내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시장과의 어떤 차이가 어떻다고 보신다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재벌 기업이라든가 또는 경제 집중 관련 제도 면에서 나온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최근에 상법 개정 논의라든가 또는 이렇게 많은 재벌 개혁 논의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가령 순환 주차라든가 집단 소송제, 전속 고발권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림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자본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주주를 중시하는 자본주의가 있고 독일식의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를 다 중시하는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논의는 양쪽 거를 뭔가 다 하겠다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령 집중투표제는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의제인데 그것도 하겠다 그러고 반대로 또 이 사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켰다는 것은 이해관계 자본주의의 관점인데 그것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자탕을 만드는 자본주의 하겠다 그러는데 최소한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점에서 독일식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문제가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고서 성장이 부족한 것인데 영미식 자본주의를 택해가지고 너무 경영권을 흔드는 자치를 많이 도입하면은 투자가 제대로 못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 관점을 취해가지고 좀 경영권을 인정해 주되 대신에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에 그 성과 많이 내고 세금 많이 거두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관점. 플러스 이제 뭐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겠죠. 공정거래 면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취사해 가지고 어느 관점을 택할 것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서는 뭐 양쪽 자본을 다 섞어 가지고 하는 잡탕 자본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진 말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안전시켜 주되 대신에 그래서 투자를 많이 유도해 가지고 성과 내고 세금을 많이 걷자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사님 여기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플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헌법제도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 왔는지가 정말로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봅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한 3년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동네 배드민턴 클럽을 갔습니다. 이제 홍성에 도청 있는 곳에. 저도 이제 나이도 젊고 다른 운동들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약수터에서 뭐 치듯이 팡팡 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홍성의 홍주 클럽에 있는 배드민턴 여성부 우리 여성 클럽 회장님이 도지사님 제가 손 좀 한번 잡아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뭐 한번 쳐보죠. 그래서 근데 딱 5분 만에 제가 자빠졌습니다. 뒤로 뻥 치고 나서 앞으로 딱 놓고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냥 마룻바닥에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배드민턴 하나도 강호에 참 고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영역은 얼마나 많은 고수가 있습니까? 이걸 지금 대통령 한 분한테 딱 질문을 다 던져놓고 거기에 뭔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제가 결정해야 될 문제만큼은 저는 확고하게 제 입장을 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코어를 저는 믿습니다. 그건 시대 역량만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 속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 물론 저도 많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고 이 선생님도 그렇고 저한테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 뜬 거 가지고 얼른 답하면 됩니다. 아, 그럼 뭐 알고 있네 정도까지는 얘기 들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건 그 정책들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전혀 없거나 왜 가르쳐줬는데 얘기 안 했느냐고 간혹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있어 보이려고 더 아는 체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하고 맙니다. 근데 자,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외교 통일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좀 매겨보시라 우리 이상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예, 후한 점수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예, 후한 점수는 못 줄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은 상호주의를 가지고 이제 대북 정책을 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1993년 NPT와 IAEA 사찰을 거부했던 북한의 NPT 탈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지금 실패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서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근데 점수로 딱 60점이 과락인데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여튼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우리 선배 지도자들께 과락 점수를 제가 매긴다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고 과락 점수 이상이겠으나 좋은 점수는 드리기 좀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서 몇 점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드발 중국 경제 쇼크 문제입니다.
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이 한미 동맹과 국방 자주권에 대한 자주권은 자주권대로 좀 존중을 받으면서도 중국하고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올해 그들의 대회가 있고 중국 공산당의 대회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더 우리가 격화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어떤 주변 국가들이 어느 나라이든 간에 무역과 경제 시장의 의존도를 좀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다양한 자기의 체력을 못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중국발 경제 쇼크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외교의 영역에서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도 지금 현재 그 뒷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또는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들을 재점검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 경제 시크들을 극복시켜내야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성장 엔진 동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엔진 문제는 현재 잠재 성장률만큼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력과 기술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만큼은 성장률이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가동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미래의 성장 동력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문제이든 이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들 현재까지 얘기한 것은 경제 생태계의 그 불공정성 문제를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 산업 계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쉬운 4개의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수직적 계열화. 이 수직적 계열화 내에서 내부 시장의 수요 독점이라는 형식을 우리는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의 도전이 가능한 혁신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고리를 널널하게 호미로 밭을 매놓은 그 밭처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시장 경제 혁신을 지금 요청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한테 지금 현재 중소기업 혁신 자금 준다고 중소기업 지원청에서 아무리 어떤 정책을 써도 실제로 여기서 이노베이션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혁신을 이루어내도록 밭을 뽀송뽀송하게 솜잎을처럼 매주는 거, 그게 정치가 해야 될 혁신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은 기업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의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시장 경제의 지도자들은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인들과 과거에 그 20세기까지의 여러 가지 동맹이 있었다면 21세기 경제 성장 동력은 역시 기업인들과 어떻게 좋은 협력 관계와 공통의 전략 과제를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도전 의식과 기업인들이 좀 더 주도적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경련과 재벌들 따로 만나가지고 어디 돈 내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갑자기 불러다가 일자리 몇 개 만들으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는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실해 저는 알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개헌특위 3년 임기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짧지 않냐? 예, 5년도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대통령 5년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의 정책은
정당에 의해서 그 지속성을 유지시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까지 봐왔던 모든 대한민국의 풍경은 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정당의 수명도 끝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물었던 문재인 후보의 메모드급 캠프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과 연동시키면 정당 정치에 기반해서 의회와 대통령의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중심의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승리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내각을 접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3년 차 되면 인기 떨어져서 당에서는 대통령을 발로 차고 신장 개업하는 이 패턴이 지금 현재 6번 그대로 좀 보이고 난 거 아닙니까? 이 똑같은 우를 문재인 후보가 지금 현재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현재 캠프를 꾸리길래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 정말로 이 차기 정부가 정치의 이 실패를 계속 극복하려면 지금 경선 때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정당 집권, 저의 도전은 안희정의 개인기 집권이 아니라 정당 집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과 공약도 지금 정책연구원 가서 학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 내놔라 하고. 당신들이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민주당, 공화당, 미국에서도 대선 강령집은 민주당, 공화당 이름으로 나오더라. 그 리버럴이라고 하는 리버럴 정치판에서 그 약한 대중정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미국의 정당 체계 내에서도 대선 강령과 공약집은 당 이름으로 나오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정당 수준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민주당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정책연구원과 연구위원회에다가 지금 정책위원회에다가 대선 공약집을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정당 정치를 통해서 기존에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회 정치의 허약한 의회와 정치의 이 허약성을 극복하는 저의 처방이고 그런 노력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과 역대 정부를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해서 뭔가 새롭게 그 똑같은 우를 안 범하려고 고민하는 후보는 저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 다 보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다 안 됐거든요. 그거 안 되는 길을 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약간 이 위트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저는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경제 정책 중에 그동안 적절치 못했던 것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은 국가주도형 박정희식 경제 모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핵심은 정부가 정의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 속에 시장의 효율과 개인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를 정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양적 완화나 금융 통화 정책도 사실은 전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가지고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각각의 기축통화와 자기의 그 금융화폐에 주도력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실제로 금리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을 실질적으로 답습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과 각각과 가계와 기업들이 영역에 정부가 어떤 유치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에 젖었던 모든 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답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 슬로건 새로운 철학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좀 뭔가 더 적절하게 안희정표를 좀 만들어라 이러시는데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끝으로 주셨습니다. 예, 지금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노조의 참여인데 물론 지금 노조 이사 참여도 사실은 뭐 경영 이사 쪽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정도 참여하는 거죠. 현재 우리 제안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까지 노조 참여를 좀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의견 거기까지는 가는 후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재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영문 표기도 재벌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이 한국적 현재 시장과 기업 지배 구조는 뭔가 지금 수명을 좀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지배 구조나 경제 생태계에 대한 안들을 좀 잡아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제 분야의 선생님들한테 거의 크게 보면 다 공론들이 있던데요. 네, 다 있습니다. 그 안들이. 그래 그 안들을 잘 모아서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어떤 합의들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도 문재인을 이기기 어렵다 그럽니다. 안희정 지사는 페이스메이커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그 지난번에 잠깐 보였지만 그 21%까지 딱 한 2주 만에 치고 올라가더군요. 네. 예.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역시 이것은 국민이 정하는 일이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9회 말 역전 홈런. 예, 그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페이스메이커는 원래 주인공 앞에 서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결승전은 뒤에 있던 사람이 간다는 것이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문재인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혹시 여권에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홍준표다 황교안이다 이런 잠재적인 아직은 그쪽은 아직 이제 본격적이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경쟁자라고 느끼시나요? 그제 MBN에서 제 아내랑 같이 출연을 했더니 누가 가장 경쟁자로 보이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표현하길 아마 본인 스스로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 또 경쟁에 대해서 저는 상대와의 복싱 경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까지 2회에 걸쳐서 인터넷 토론을 했는데 후보들한테도 모두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 견해 잘 설명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 주력하자. 오케이. 예. 상대방 것 뭐 부족하다고 예. 그 흠잡다가 자기 중심 잃는다. 예. 그러지 말고 자기 얘기를 잘하면 국민들이 잘 평가해 줄 거다. 예. 그렇게 저는 경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우리의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본 두 개 축이 한미 동맹하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서태평양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고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가 될 텐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시각을 좁혀서 보더라도 그 미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 후보께서 미중 관계를 파악하고 또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북핵 문제에 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고 또 그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본인께서 파악하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어디까지 갈 것 같다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후보님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거기엔 뭐 미국은 선제 타격까지도 옵션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어느 수준의 마지노선은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기본 스탠스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파악하려고 하고 우리의 외교 클럽이나 국내의 많은 외교 전문가들도 트럼프 신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또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그 고립주의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오고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강도에 있어서 트럼프의 신행정부의 이 기조가 어떻게 잡힐지에 대해서 아직 지금 다들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언론상에 그냥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그 많은 이 그를 지지했던 많은 일자리를 상실한 백인들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매우 상업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지위가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좀 유지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당장에 수치상으로 이윤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은 달러와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 질서를 통해서 미국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관에 대해서 트럼프 신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이 다 세팅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북한 옵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북 옵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이 어떤 불안한 요소를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어떤 타격 문제까지 포괄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건 워싱턴이나 워싱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흔히 얘기 나오는 정도의 다양한 옵션들 중에 하나이지 아직 트럼프 신행정부가 단정적으로 어떤 전략을 좀 아직 결정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 너무 오래돼 있어서 더 좀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좀 위기인데요. 빨리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트럼프 신행정부와 이 전략에 대한 우방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다시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역시 기본은 우리는 평화와 대화와 국제사회의 공조와 그리고 대북의 교류 이 관계의 흐름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그거에 대처하는 능력 이걸 선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도력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결국 저는 이제 안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우리 사회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마 최근의 사태가 그런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 정치권은 이런 세월호 사건과 같은 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사고 안 하면 그때부터 우왕좌왕 해가지고 대정육법 만들어내고 땜질 처방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마치 어떤 특정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월호 사건은 20년, 30년부터 만들어져온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대교 참사라든가 삼풍백화점 문제라든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보면은 늘 일어나고 난 후 그 사건의 대처에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년 단기 정권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어쩌면 위험을 잉태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냐. 말은 안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위험을 잉태시키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수준에서 그리고 나중에 감리하고 감사하고 보수, 유지 보수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선 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세월호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저는 정부 분야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각각의 직업 윤리들이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에서부터 기업가의 기업 윤리까지 우리는 각자 좋은 기업 윤리와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좋은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국민들이 각슨 해병대 규율을 잘 잡은 멋진 제복을 입게 하느냐, 예비군 군복을 입히느냐,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당연히 논두렁에다 들어놓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멋진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정치 분야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분야에서 좀 정치, 우리 좋은 국민들과 책임 높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질서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 윤리가 우리 사회를 떠받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안전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가. 물론 안전 문제와만 관련되어서는 제가 지난해 구마모토, 충청남도랑 구마모토가 올해 33년직입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이제 재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 지사님하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때 딱 느낀 게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할 때 그 살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을, 우리의 사회와 구조가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노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시설들과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안전정책의 가장 핵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상 모든 안전 상황에서는 가장 모든 국민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호랑이 등에 타건 하늘이 무너지건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 무릎에 힘 꺾이지 말아라. 반드시 네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비상구는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것이 안전사회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 정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이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그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절대로 좌절일로 배신당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일, 이게 안전정책을 보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는 작년까지 충청남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전 비전 2050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해냈을 때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께서 정치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경제를 포함해서 이런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복합도시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도가 분할이 돼 있는데 만일에 안 지사께서 개헌을 주도하신다 그러면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행정복합도시가 벌어진 상황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비효율, 정부의 비효율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탄핵 재판이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날 텐데 박근혜 대통령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도시. 이건 남경필 지사님하고 지난번에 이미 저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개헌 특유의 명문화를 시켜서라도 세종시를 마무리하자.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다 대부분 KTX 열차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와 그 의회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이전을 통해서 지금 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서 마무리 짓는 일, 그리고 서울은 질 높은 경제 수도로서, 또 대구와 부산과 광주와 대전은 각각의 자기의 경제, 문화, 과학, 패션의 대한민국 수도로서 각각의 성장 동력을 갖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대한민국 향후의
도시 전략이고 국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그게 나무꾼이요. 예. 주필님, 그거는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정치적인 어떤 해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냉정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그 사법 당국이 판단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결과에 우리 모두 따르자. 제가 상권 분립을 강조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도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하자고 얘기했던 건 똑같은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자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뭔가 해법과 이것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당국과 사법 당국의 판단과 그들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구속해라 말아라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오히려 우리 사회에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일이어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권 분립과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 권력과 정치적 지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아니고요. 학교 선생 했으니까 평점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정답을 찾는데 저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좌파보다는 우파에 가까운 보수 후보로 나와도 지금 말씀하시는 정강이 그대로 맞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3대, 4대, 5대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모셨는데 그때 경제를 되돌아보면은 그분이 좌파 대통령이라고 봤지만 사실은 정부의 훌륭한 관리를 쓰다 보니까 그 좌파 같은 건 없고 도리어 시장 경제에 맞았고 또 한미 무역 협정을 만들고 세계화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보면은 우수한 학생, 머리가 좋은 학생의 공부를 잘한 결과가 돼 가지고 핵심이 없어요. 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슬로건이 지금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경제에 되든 안보가 되든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피치 말을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 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오인대 선생님 그부터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오인대 우리 총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저 우리 주필님께서 고대라고 해서 나왔냐, 뭐 학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대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제품 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보증의 의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린 우리 어인대 총장님 말씀은 그대로 잘 받겠습니다. 다만 보수파의 후보가 되어도 손색이 없다. 이 말씀은 좀 이게 좀 뭐라고 번역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세기와 결별하겠다.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도 뛰어넘겠다.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20세기의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도 뛰어넘겠다. 더 나아가서 식민지 분단 독재로 이어졌던 지난 20세기의 모든 미움과 갈등을 뛰어넘겠다. 제가 관훈 토론회 지난 9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방정부 7년 동안 이끌면서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20세기의 미움과 갈등과 분노로부터 현재 좌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학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좌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 지역주의, 연구주의, 뭐
전쟁을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현재 종북자빠라고 상대를 욕하면 보수파고 종북자빠라고 욕을 당하면 그 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당의 틀을 지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첫걸음을 뛰고 있는 것이고 저의 길은 새로운 진보의 길이 될 것이다. 남경필 원희룡 씨한테 제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 거면 확실히 하자. 그랬을 때 보수와 진보의 영원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핵심 줄기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면 보수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질서를 좀 강조하면은 좀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구분으로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뉴 민주당 플랜이고 새로운 진보 집권의 플랜, 저 안희정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센서스라면서 온갖 그 광역단체 자치장들을 한번 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통계 조직을 어떻게 놓고 있느냐가 아주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전략 기획 이쪽에 넣는 분들 그 자치한테도 있었고 홍보에 넣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안 지사님 뵀었는데 통계 조직을 잘 활용하시고 잘 하시고 또 통계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결론만 제가 좀.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좋은 정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 안보니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성장이고 일자리 문제가 큰 사회적 화두고 이런데 그래도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이라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거 없이 나오는 일자리는 어딘가를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매번 대권 주자들이 뭐 성장 얼마 가겠다, 뭐 일자리 얼마 만들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돌아보시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그렇게는 공약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성장률에 만족하십니까? 저성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네. 묻고 싶습니다. 이인실 선생님께서 통계청장으로 계실 때 제가 도지사로서 통계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정력적으로 일했는지 저를 증언해 주고 싶었는데 제가 매우 칭찬을 받아야 될 타임에 주필님이 우리 이인실 선생님의 말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인실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그래서- 이인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증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통계 업무와 통계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국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국가 통계 업무를 정비했고 국가의 기본 통계 업무에 대한 통계 인덱스를 그때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서 참여정부 때 공직 한 번을 안 나가는데 제가 꽤 많이 알죠. 그 당시에 대해서. 근데 왜냐면 집에서 놀고 있던 제가 노무현 정부 말기 되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쉴드는 저 혼자 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열린우리당 만들고 같이 다 했던 정치인들 노무현 실패했다고 다 당 깨고 나가버리고 있는데 저 혼자 남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한 일 뭐였는가를 그때 자꾸 공부를 하게 돼서 조금은 제가 아는 체를 하는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좀 더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성장률에 만족하는가? 여하튼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성장 가능한 성장치만큼이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로의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약을 매겨가지고 힘을 안에서부터 비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국민의 노동력, 과학과 기술에 입각한 기본적인 혁신과 창조 경제에 대한 과학기술 능력 그리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운영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정치의 선진화 이것이 한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키워내는 나라를 통해서 잠재 성장 가능에 대한 힘도 키우고 그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켜낼 수 있는 구체적 기술도 좀 발휘하겠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로서는 네. 조금 우리가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인사를 장시호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안보 문제인데요. 저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축 중에 안보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같은 당의 문 전 대표와는 다른 스탠스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수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최근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술 재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반대 입장을 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와 전술 핵무기 배치가 거의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의견이 다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권기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술핵 배치나 사드나 뭐 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드는 방어무기입니다. 네. 전술핵도 방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 프로세스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 프로세스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아시아, 이 동아시아가 중동과 같은 화약고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 권역 자체를 한반도에서부터 비핵 프로세스로 관리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 억지 전략을 위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미국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검토되고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을 미국의 다음번에 유력한 정책 결정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전술핵 배치 문제는 같은 동렬의 문제로 볼 수 없다. 한반도는 비핵 지역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시아 다자 평화안보 체제를 만들어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안희정 지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대권 주자로서의 국가관 또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안희정으로부터는 상당한 학습되고 이제 숙고 과정을 거친 결과다 하는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질문 드리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도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무능하고 무결정의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큰 슬로건이 연정인데요. 연정을 하게 되면 각 정당과 정파들의 이해관계를 다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이번에는 국회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무결정과 무능과 갈라먹기의 함정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처음부터 계속 해봤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위험성이 없을까요? 예, 모든 나라의 연정은 그냥 당의 총재끼리 만나가지고 완샷으로 뭐 합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각각의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국가 혁신의 미래 비전을 놓고 그 정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들을 해서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정 못합니다. 예. 네. 김정은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북한도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론으로 개혁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 체제로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를 모시고 뉴 안희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노력했고 또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